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진정 봄이 활짝 피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겨울의 잔재가? 아니면은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없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를 여전히 보이고 있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캘리포니아는 지난 겨울에 많은 비가 내리는 등 강풍에 폭우에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대한 자연의 힘을 보여주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름다운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특별 코너로 이곳 캘리포니아 봄꽃 향연과 함께하는 1분 힐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요,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4월 13일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이제 시작합니다. 네,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적항공사 3개 회사 가운데 안전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이 고객 신뢰와 서비스 만족을 주창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항공사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문인 안전도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2년 항공사별 안전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주노선 운항 국적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11개 항공사 가운데 이 에어 프레미아는 에어 부산에 이어서 전체 2위를 기록했고요. 또 아시아나 항공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이하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항공과 플라이 강원 그리고 에어 인천 등 이 딱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고 현황, 또 안전 감독 결과 등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최근 5년간 총 5차례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례에 걸친 아시아나 항공을 제치고 한국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보잉 777의 날개가 지상에서 이동하던 중에 다른 항공기의 수직꼬리 날개와 충돌한 사건을 일으킨 데 이어서 한 달 뒤에는 10월에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A330기가 착륙 중에 활주로 말단을 이탈하는 이 오버런 사고를 일으켜서 이 안전 문제가 크게 이슈로 떠오른 바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은 안전 성과, 또 법규 위반, 고장, 결함 등등 이 기타 항목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안전감독 결과 대한항공의 지상이동 도중 접촉사고 등 2건이 발생해서 1년 전보다 50%가 증가한 점을 감안했고요. 또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규 사례 적발이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직된 조종실 안전문화 등 그러니까 주조종사와 부조종사 간에 너무 선후배를 따지고 주정 이런 걸 따지는 주조종사 주부 정부 이런 걸 따지는 경직된 조종실 안에서의 안전문화 등등이 심하다. 이런 것까지도 국토교통안전부는 지목을 했습니다. 어제 이 에어 프레미아의 뉴욕발 항공권 $1,001 특가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항공기에 있어서 가장 가격 많이 신경 쓰죠, 우리는. 사실 그런데 가격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이 부분에 있어서 꼴찌를 했네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1등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대한항공은 한국 왕복 항공권 가격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늘 가장 비싼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현 실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부모 절반은 성인된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온라인 정보업체 Savings.com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자녀를 둔 미국 내 부모 가운데 45%는 자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은 평균 자녀에게 월 $1,40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 중에 76%는 식료품 그리고 음식 구입 비용 명목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56%는 렌트비나 모기지 등 주거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월 평균 $806나 이렇게 주거비 보조로 지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 정도인 39%는 월 $870 정도의 학비를 또 대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나이가 걸쳐져 있는 그 나이가 20살에서 한 24살 정도인데요. 20에서 24세 사이가 부모의 금전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비중은 52%가 되었습니다. 또 자녀 가운데 18세와 19세는 13%, 25세에서 29세 사이는 17%, 또 30살이 넘어서 30에서 34세 사이는 8%가 부모에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물가 상승으로 성인 자녀들의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노래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일단 50대 이상이겠죠? 그런데 40대인데도 이 노래를 아신다라고 하셨다면 정말 그분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른 분은 가수 이석. 사실 가수 이석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황손이죠.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아들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수 생활 하실 때도 사랑 노래나 뭐 슬픈 노래 이런 건 안 부르고 나는 건전가요만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잠시 소개해드린 그런 예쁜 노래 위주로만 부르셨죠. 이분은 지금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 이사장이 양자를 삼은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명목상에 남아 황실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한인 2세 사업가 앤드류 이 씨입니다. 그 앤드류 이 씨가 LA 시티 칼리지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이석 그리고 앤드류 이 두 사람은요, 조선 왕조의 전통 계승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미국 등 세계에 알리겠다라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LA 시티 칼리지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게 된 일이었습니다. 자, 이석 이사장은요, 최근 LACC에 LA 시티 칼리지에 설치할 세종대왕 동상 완성본을 소개했습니다. LACC는요, 앤드류 이 대표의 후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세종대왕 동상 건립 작업에 착수해서 빠르면 오는 6월쯤 칼리지 내에 제퍼슨 홀 광장 입구에 이 동상을 설치하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높이 8피트, 폭 4피트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동상 제작은 드라마 왕좌의 게임 조형물 제작에 참여한 아마르 스튜디오가 맡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죠. 제작에는 총 $50,000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황손과 황새손이 LACC의 후원 요청을 받은 뒤에 $100,000 기부를 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인물인 세종대왕 동상 건립을 후원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석 이사장과 앤드류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LACC에 한국어 교육기금 $100,000도 기부를 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LACC 한국어 프로그램 디렉터 미키 홍 교수는요, 세종대왕 동상이 미국 교육 현장에 처음 세워지게 됐다라면서 $100,000 지원 기금은 LACC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1,000명을 위한 장학금과 문화 행사에 쓰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대왕 동상이 건립되면 한국어 열기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석 이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 베벌리힐스에서 이 앤드류 이 씨를 황세자, 자신의 양자죠. 양자로 들인 이 앤드류 이 씨라는 분을 황세자로 책봉하는 예식도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앤드류 이 대표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을 도와달라면서 LA 한인회에 또 $100,000를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앤드류 이 대표는 조선 황실과 한국 역사 및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가상국가인 조선 엠파이어, 조선.클라우드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LA 한인타운을 찾은 앤드류 이 씨는 한국 역사는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석 황손이 부여한 의무이자 책임감으로 나는 조선의 상징성과 정체성 계승을 위해서 조선 엠파이어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누구나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조선 엠파이어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앤드류 이 씨는요, 한국 이름은 이상민 씨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올해 39살인 미국 대상 한인 2세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퍼듀 대학과 뉴욕 주립대를 다니다가 20대에 인터넷 사업으로 성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알리는 많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고요. LACC에 오는 6월에 세워질 제가 앞서 사진으로 소개해드린 그 세종대왕 동상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미국의 연준 인사들,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인사들이 이제 모여서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 등등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 미국의 연준 인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예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회의 녹취록에서 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3월 정례회의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일부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언급을 하면서 이 같은 경기 침체 전망을 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이들은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참석자들은 은행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소위 금리 동결 주장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이에 대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인사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은행 위기에 대해서 연준이 연방정부와 긴급 대응에 나선 만큼 상황이 개선되고 또 단기간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는 반론을 펼치면서 결국 0.25%포인트의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합의가 돼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중단을 주장한 참석자들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데 동의했고 때문에 연준은 결국 기준금리를 빅스텝은 아니지만 0.25%포인트 정도 인상하는데 다 같이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을 통해서 한 달 뒤인 지금 알게 된 그런 대목입니다. 연준은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이 FOMC에 또 한 번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상할지 동결할지 인하, 인하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올 연말이 가면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달에는 한 번 더 정도 올리고 그리고 연말쯤에 가면은 동결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가 대다수의 전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요.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총기 폭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카이저 가족재단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54%는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총기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54%가요. 미국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직접 총기 위협을 받았고 또 6명 중 1명은 누군가 총에 맞는 것을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자, 인종별로는요. 유색인종이 총기 폭력에 더 많이 시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흑인 성인의 31% 그리고 히스패닉 성인의 22%는 누군가 총격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백인 성인의 14%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백인 성인의 14%보다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총기 사건 피해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양극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팀 스캇. 이 팀 스캇 연방 상원의원이 내년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팀 스캇 의원은 어제 내년 대선 출마를 모색하기 위한 대선 예비위원회를 발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나는 모든 미국인이 내가 가졌던 것 같은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면서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팀 스캇 의원은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흑인이라는 이 배경으로 인해서 당내에서 인종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주 공개적인 발언을 해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물입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인종적인 긴장을 이용한다라고 비난하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지명자에 대한 그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영혼이 시험대에 지금 올라 있다라면서 미국이 처한 깊은 정치적인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기장은 바이든의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내 다른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바이든의 실패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까지 공화당의 많은 인사들과 비슷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내 다른 후보들에 대한 비판은 좀 삼가하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그리고 에사 허친슨 전 아칸서 주지사, 또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 경선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어 전 국무장관은 출마를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최근 공화당 등록 유권자 485명을 상대로 경선 지지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1%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주택 매입 시에 최대 20%의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캘리포니아주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for All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기금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접수가 지난 6일자로 이미 중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 자격을 저소득자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또 일정 카운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50% 미만 소득자까지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 카운티에 거주한다면 LA 카운티 평균 중위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그보다 더 높은 150%까지 돈을 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에 따라서 최대 23만 달러까지 연봉 그렇게 되는 그런 고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막상 프로그램이 가동한 후에는요, 주로 고소득층 백인과 세크라멘토 등 일부 지역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게 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분석지인 캘 메스터에 따르면 약 2억 8,800만 달러의 초기 자금이 단 2,564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라틴계 그리고 흑인 등 소수계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려던 취지에서 벗어나 주택 구매에 적극적이던 백인 중산층에게까지 많이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취지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캘 메스터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전체 프로그램 수혜자의 65%가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이 18%, 라틴계가 14%, 흑인계가 4%였습니다. 또 신청자 가운데 62%는 히스패닉이나 라틴계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미리 살 집을 찾아서 서류를 준비한 이 준비를 잘했던 그 백인 중심의 주택 구매자들에게 기금이 거의 몰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캘 메스터스는 수혜자의 3분의 2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상을 벌고 있었고, 또 평균 대출금은 11만 2천 달러 정도였다며 인종 간의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저소득층 유색 인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요, 수혜자의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세크라멘토와 콘트라 코스타 그리고 샌호아킨의 경우에 인구수 대비 수혜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인구가 몰려있는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그렇지만 반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신청자는 9%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세크라멘토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인구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추가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서 접수를 중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게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진행할 예산안 협상에 따라서 그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토니 애킨스 사원의장은 프로그램 초기 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구상했었지만 3억 달러밖에는 얻지 못했다. 즉 100억 달러를 구상했지만 97억 달러가 삭감돼서 3억 달러만 갖고 운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2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이 프로그램에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또 나온다면 어떻게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어서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UCLA를 졸업하고 영화배우와 코미디언 그리고 또 작가, 이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인 연예인이죠. 랜달 박이 올해 UCLA 졸업식 축사 연설자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UCLA 학교 당국은 랜달 박이 6월 16일에 열리는 세계 졸업식 모두, UCLA 세계 졸업식 모두의 축사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랜달 박은 예전에 방영되었던 ABC의 시트콤 Face of the Boat에서 아버지 역할인 루이스 황으로 큰 인기를 얻은 코미디언이죠. 영화배우고. UCLA의 올해 졸업식은 6월 16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7시에 각각 폴리 파빌리언에서 열립니다. LA에서 태어난 랜달 박은 한인 이민자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그의 어머니는 UCLA 캠퍼스에서 회계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랜달 박은 UCLA에서 영어를 전공했고요. 1997년 UCLA에서는 또 학사 학위를 받았고 별도로 또 아시안 아메리칸 스타디를 부전공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2년 뒤인 1999년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스타디로 석사 학위를 UCLA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이번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스파잉, 이 미국 언론들은 스파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한국 언론들은 도감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도청과 감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못 보신 분들은 이틀 전 거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는 가급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늘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레알 뉴스 말고 다른 한국의 다른 언론사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문제도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한 2-3분 만에 퀵으로 알아볼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하나도 개입시키지 않고 한국의 각 언론이 이번 사태를 놓고 보도한 기사 또는 사설에 제목만 딱 놓고 훑어보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봐도요, 일단 그 언론사의 논조를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내 언론사들도 보수 언론, 진보 언론으로 사실상 나뉘어져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미국도 다 그래요. 사설의 제목만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학생 때 기말고사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학교에서 시험 보기 직전에 5분 동안 그동안 공부한 책이나 노트 등을 펼쳐놓고 막 빨리빨리 넘기면서 제목만 쭉 보면서 복기해보는 그런 적 있었죠? 그런 심정입니다. 자,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과 한겨레는요, 도청 의혹으로 불거진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문제를 꺼냈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용산 이전 때 여야 모두 도청 경고, 우려가 현실됐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겨레의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용산 대화 이미 새 나갔는데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보안 완벽하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이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도청당한 게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때보다 보안이 더 훌륭하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하는 논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보수적인 언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좀이 아니죠. 대표적인 보수 언론 조선일보는 도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을 원칙적 대응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의 도감청 의혹에도 이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고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보내자 상당수 시민들이 저자세 외교다라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의 스탠스는 좀 달랐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러시아 자유진영 이간질하려 미국 문서 조작해 흘렸을 수도... 이었습니다.
도청, 감청 문제는 언급 없었고요. 또 문건 유출의 문제를 러시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논조였습니다. 조선일보의 또 다른 사설 제목은 국가기밀 문서 유출, 확산 한 달 뒤에야 알아차린 미국 정보당국. 등잔밑이 어둡다. 라는 다소 좀 긴 그런 내용의 제목이었습니다. 도감청에 대한 비난은 아니고 문서 유출을 한동안 몰랐던 미국 정보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논조였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도 좀 볼까요? 이들은 미국의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날 4월 11일자 사설의 제목입니다. 미국은 도감청 해명하고 동맹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경위를 파악해서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같은 날 사설 제목은 대통령 방미 전 안보실 감청 악재, 당당하게 대응하라 였습니다. 자, 이어서 매일경제 역시 같은 날 사설 제목은요. 미국에 당당하게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 였습니다. 매일경제의 또 다른 사설은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맹 불신 키운 미국 불법 감청,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받아야 였습니다. 자, 이어서 동아일보 가볼까요? 동아일보의 같은 날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감청에 뚫린 대통령실, 취약한 보안 인프라 보강 서둘러야 였습니다. 대통령실에 취약한 보안 인프라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 거죠. 도둑이 집을 드나들었는데 도둑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고 집의 보안 시설을 탓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논조의 언론 또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을 볼까요? 한국경제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도감청에 뚫리는 국가안보, 이래서야 정보 외교 전쟁에서 살아남겠나 였습니다. 도청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보안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언론사의 사설 제목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해드렸던 이 조선일보의 사설 중간에 몇몇 원로 외교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가 됐는데 이들의 발언이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잠시만 좀 추가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외교 안보 원로 가운데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방도 첫 버전을 벌이는 게 현실이다. 동맹인데 왜 도청하냐고 따지면 웃음거리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도청했냐고 따지면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한 외교 원로의 이 조언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 그런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그런 논리가 있느냐면서 좀 답답해 하신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도청당한 사실이 알려졌었던 나라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브라질 등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때 어떻게 대응했었을까요? 이 나라의 대응 방식은 어땠을까요? 이 내용은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추후 관련 소식과 이 나라 안팎의 많은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리겠는데요. 그 내용들을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저희 레알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가 미안하고 고맙다라면서 스타벅스 커피 선물권을 보내주신 분들 계시고 일반 선물권을 보내주신 구독자분들도 계십니다. 또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라고 로고 영상을 직접 아예 만들어서 보내주신 그런 구독자분들 등등등도 계십니다. 모두 감사한 분들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머리 아픈 뉴스를 이제 마쳤으니까요. 힐링 시간입니다. 보너스 속의 보너스 코너. 오늘 특별히 1분 힐링을 하겠습니다. 정말 보너스 같은 보너스가 없을까 저도 고심을 하다가 막 생각해낸 그런 제목입니다. 보너스 속의 보너스. 사실상 보너스 화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잦았던 겨울 폭풍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특별히 날씨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이곳 남가주 지역도 예외가 아니게 아주 많은 피해도 받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남가주 지역에서 파피꽃 등 야생화가 지금 만개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엔텔로펠리 지역 랭캐스터 파피 리저브를 비롯해서 치노힐스 스테이트 파크 등등에는 야생화들이 만개하는 슈퍼 블룸 현상이 앞으로 2주 정도 피크를 이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1, 2주 지나면 이것도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봅니다. 이 아름다운 전경을 늘 그렇듯이 또 어디나 그렇듯이 캘리포니아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의 이 봄꽃의 향연이 지금 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아름다운 봄꽃을 감상하면서 함께 힐링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 송행콩과 마련한 캘리포니아의 봄꽃 향연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